2024년 3월 30일, 2명의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몇 시간 후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요. 차에 사람은 없었고 도로에는 핏자국과 안경, 망치와 탄창이 발견됐어요. 가족들은 이 현장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캔자스 출신의 두 엄마,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재판 결과가 모두 나온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세부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베로니카 버틀러는 1997년 2월 28일 오클라호마주 가이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주예요. 넓은 땅이 특징이고 이 대부분이 초원이었는데 이 초원이 지금은 경작지로 바뀌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 오클라호마 전체 땅의 78%가 농경지라고 합니다. 땅들이 넓고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을 띠는 곳이 많아요. 이 베로니카는 고등학교를 수석 장학생으로 졸업했을 만큼 학교 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5년 말쯤에 랭글러 링맨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고 이 둘은 사귀게 됐습니다. 이들이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해 12월에 베로니카는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이 랭글러와 베로니카의 관계는 조금 불안정했어요. 왜냐면 이 랭글러가 술만 안 마시면 사람이 참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둘은 이 사이를 좋게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둘째 딸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최악을 달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랭글러의 폭력성이 더 심해졌고 알코올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8년 12월에 완전히 헤어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몇 달 뒤 2019년 2월에 랭글러는 이 아이들의 공동 양육권을 신청하는데요. 당시 랭글러는 베로니카가 주요 양육자로 있고 본인은 예정된 면회만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로니카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게 됐고 랭글러도 말만 하면 아이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한 주는 랭글러의 집에서 보내고 한 주는 베로니카 집에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서로에게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2020년 6월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이 랭글러는 본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가게 됩니다. 랭글러는 베로니카에 대해서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도록 몰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이 이동이 너무 잦아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베로니카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했는데 랭글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랭글러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베로니카는 클럽에 자주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여기저기에 넘겼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랭글러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로니카와 지낼 때 아이들이 몇 번 다쳤는데 랭글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항상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베로니카의 양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비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로니카는 그 이후에 본인의 문제를 깨닫고 분명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변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이 살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 베로니카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주로 랭글러의 엄마, 아이들의 할머니인 티파니 아담스가 돌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이 자녀를 보러 갈 때도 반드시 감독 하에 자녀를 만나야 하는 제한적인 만남만 가능했습니다. 랭글러는 오클라호마주 케이스 외곽에 거주하고 있었고, 베로니카는 캔자스주 허고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주에 살고 있었지만 케이스와 허고턴은 차 타고 1시간도 안 걸리는 주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베로니카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이 두 마을의 중간 지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요. 그곳으로 가려면 오클라호마 펜핸들이라는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펜핸들이라는 지역은 아주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이었어요. 2024년 3월 30일 베로니카 버틀러는 아이들을 데리러 질리언 켈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베로니카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이 질리언 켈리는 누구냐? 그녀가 바로 방문 감독자였습니다. 이 질리언 켈리는 일을 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리언은 베로니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리언 켈리는 이 지역에서 진실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질리언이 몸이 여러 개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왜냐면 이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의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이 교회 사모님으로서 모든 교회 그룹에 참여하고 이렇게 감독관으로서도 일했기 때문이에요. 이 베로니카는 질리언이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그녀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가족 생일 파티에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전에 버틀러는 자신의 가족들한테 나 오전 10시쯤에 애들 데리고 올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인데 이 베로니카가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얘가 왜 안 오지?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베로니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베로니카의 성격이라면 못 오게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연락을 했을 거예요. 가족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친척 멜리사와 조이가 차를 타고 바로 베로니카를 찾으러 갑니다.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중심으로 베로니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정확히 캔자스주 하이웨이 95번과 로드엘 교차로 서쪽에서 파란색 SUV 베로니카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거 베로니카 차 아니야? 하면서 이 베로니카의 차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 차 안에는 베로니카와 질리언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로의 끝부분에 핏자국이 있었고 베로니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렌즈를 끼지 않고서야 쓰고 나간 안경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질리언 켈리의 지갑에서 권총 탄창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총은 없었어요. 그들은 이 현장을 보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9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텍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클라호마주 수사국에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의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 경찰들이 수사국에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현장이 아주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구나.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베로니카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질리언 켈리의 가족들 또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질리언도 실종됐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실종 신고는 사고 직후부터 큰 뉴스가 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실종 현장의 증거가 심상치 않았고 OSBI 수사국이 너무 빨리 투입됐어요. Search this evening for two mothers who are missing, one of them a pastor's wife. They vanished on the way to pick up one of the mother's children. The car they were in has been found in Oklahoma. Here's ABC's Victor Kendo. Tonight, the urgent search along the Kansas-Oklahoma border for two missing mothers who vanished the day before Easter
while driving to pick up children. Butler's blue Kia found abandoned on the side of the road about 40 miles away in rural Texas County, Oklahoma. 사람들은 이 살인자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종된 지 2주 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먼 시골길 젖소 방목지에서 2.7m 깊이의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냉동고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의 할머니인 티파니 아담스였어요. 이 베로니카와 티파니가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아주 심각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2022년 양육권 다툼 당시에 이 할머니인 티파니는 베로니카의 친척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왔거든요. 이 티파니는 시마론 카운티 병원 이사회에 있었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권력과 인력을 이용해서 병원 기록을 위조하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피 튀기는 양육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에 이 베로니카와 베로니카 변호사는 면회권 증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베로니카는 감독관 없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였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베로니카가 죽는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은 티파니에게 돌아갈 확률이 가장 높겠죠.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베로니카 버틀러가 살해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 30일 그날은 베로니카 버틀러가 아이들을 데리러 티파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경찰들이 티파니에게 그날의 일을 묻습니다. 티파니는 바로 전날인 29일에 아이들은 이웃집인 레시쿡의 집에서 잤고 30일에 베로니카를 만나기로 했는데 30일 오전에 베로니카가 본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오늘 아이들 데리러 못 가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날 그냥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정말로 이 티파니가 말했던 그 시간에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티파니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그 시간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건 맞는데요. 베로니카가 오늘 못 간다고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통화 당시에 베로니카의 위치가 캔자스주 휴거튼이었는데 이곳이 방문 감독자인 켈리의 집 근처였어요. 오늘 방문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방문 감독자의 집 근처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날 방문 감독자로 질리언 켈리가 동행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방문 감독자를 선정할 때 돈을 더 지불하면 원하는 감독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티파니는 이 감독자로 셰릴 브룬을 지정해 놨었거든요. 근데 티파니가 이날 셰릴이 일이 있어서 감독을 못하게 됐다고 베로니카한테 다른 감독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베로니카가 자신이 지정한 3명의 감독자 중 1명을 직접 고용하게 됩니다. 이날 셰릴 브룬이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베로니카가 질리언 켈리에게 감독을 부탁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셰릴 브룬이 증언을 하는데요. 해당 날짜 3월 30일에 감독이 가능했다. 근데 티파니가 전화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방문 감독은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날 감독을 못한 거였다고 말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티파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별다른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체포 진술서가 공개됐어요. 이 아이들의 할머니인 54세 티파니 아담스, 그리고 티파니의 남자친구인 43세 테드 켈럼, 50세 콜 톰블리와 그의 아내 44세 코라까지 총 4명의 용의자를 살인, 1급 살인공모, 납치 혐의로 체포했어요. 갑자기 용의자가 웬 4명이냐. 경찰들은 이 4사람이 가스 미스치프라는 신의 괴짜들의 일원이고 이 살인사건의 동기가 아이들 양육권 분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진술서에 따르면 티파니와 공범들은 3월 30일 이날 말고 이미 2월 달에도 베로니카 버틀러를 살해하려고 했었는데 베로니카가 집에서 안 나와서 계획을 한번 실패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밝혀졌는데 그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용의자로 체포된 코라와 콜의 막내딸 16살 딸이었어요. 콜은 이 16살 소녀의 계부였습니다. 코라와 콜은 이런 살인 계획을 아이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6살 딸은 이 모든 것을 수사관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4명의 용의자들은 신의 괴짜들이라는 종교에 속해 있었고 이 종교는 반정부 성향의 단체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이상한 컬트에 속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의 괴짜들 창립자인 스퀴럴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는 오클라호마 팬핸들의 지부가 없다. 우리는 저 용의자들이랑 아무 관계도 없다고. 쟤네는 우리랑 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들도 이 컬트가 이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라와 콜 딸의 증언에 따르면 2월에 그들이 계획했던 살인은 운전하는 베로니카의 앞 유리창에 모루를 떨어뜨려서 교통사고로 위장하자는 거였어요. 이 모루가 뭐냐면 이런 건데요. 화물차 뒤에서 운전하다가 화물차에서 뭐가 떨어져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나왔는데 베로니카가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된 거였습니다. 티파니의 검색 기록을 조사해보니까 이 시기에 테이저건의 통증 수준, 총기 상점, 선불 휴대전화, 그리고 누군가를 집에서 내쫓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어요. 그리고 3월 29일 베로니카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코라와 콜은 딸에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 되거든. 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30일 아침에 어딘가를 다녀와서는 딸한테 자기들이 타고 갔다 온 저 트럭을 좀 청소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딸은 어제 들은 이야기 또 있고 해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코라는 일이 계획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베로니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심지어 코라가 딸한테 직접 자기랑 콜이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도로를 못 가게 막고 다른 길로 우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매복과 살인으로 이끌었던 그 우회로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인정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질리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질리언이 평소에 베로니카를 지지했기 때문에 질리언도 같이 죽었어야 됐다고. 이 세상에 살해당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만 질리언 켈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날 그저 똑같은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이 문제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머릿속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는 걸까요? 부모의 말을 듣던 딸은 그럼 시신을 우물에 버린 거야? 라고 물어봤고 코라는 그럼 비슷한 거지? 라고 했다고 해요. 베로니카와 켈리는 2.7m 깊이에 묻혀 있었죠. 처음 이들이 체포됐을 때 티파니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 법정에서는 4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2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좀 작았는데 용의자들, 특히 티파니에게 정말 심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고 해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날 용의자 4명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다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4월 24일 또 한 명의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31살 폴 그레이스예요. 이 폴은 처음에 신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리바이가 입증돼서 풀려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흙 속에 옷이 묻혀 있으면 DNA가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든지 사람을 멕시코로 어떻게 해야 데려갈 수 있나?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증언합니다. 결국 폴 그레이스는 다시 경찰에 체포됐어요. 폴은 계획과 살인, 매장 과정에서 본인이 함께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체포된 뒤에 알려진 작은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티파니가 두 아이들과 쇼핑하고 있는 모습이 한 매장의 CCTV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건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한 지 4일 뒤였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할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옷은 지저스 어쩌고 써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It's Grandma Tiffany with Veronica Butler's two young children. These are the two young children who allegedly and certainly unknowingly are at the center of this whole sordid murder plot. This video was taken by a checkout camera at a local store after Veronica and her child visitation supervisor, Jillian Kelly, were ambushed and violently murdered roadside. The video was taken just 4 days after that horrifying scene in rural Oklahoma. Grandma Tiffany and the kids just out running errands, which may not seem like a big deal. But as you watch this, keep in mind the mother of these two young kids is buried 10 feet deep in a cow pasture. And they will never see her again, and they have absolutely no idea. 4월 28일, 이 질리언 켈리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이 질리언 켈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하며 그녀를 보내줬어요. 또 5월 3일에는 베로니카의 추모식 역시 진행됐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써서 서로 연락을 했는데 웃기게도 이 대포폰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 수사관들이 티파니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티파니가 2월 13일에 오클라호마 월마트에서 대포폰 3개를 구입하고 3월 23일에는 전기충격기를 5개나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포폰의 데이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 대포폰이 사용된 장소를 살펴봤어요. 이 대포폰들이 처음에 모두 다 동시에 전원이 켜진 곳은 테드 켈럼의 집이었고 3월 30일 아침 이 전화 세대 모두가 이 베로니카의 차량이 버려졌던 그 도로 있죠. 그 범죄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6분에서 32분 사이에는 피해자들의 시신이 묻혀있던 그 목초지에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포폰의 위치가 정확한 시신의 위치로 수사관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소들을 방목해 놓은 넓은 목초지였고 목초지 댐 아래에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합니다. 이 위에 막 건초 더미들도 흩어져 있었는데 소들이 거기로 가서 그 건초를 먹고 하면 여기가 덜 수상해 보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았어요. 경찰들은 그곳을 파헤칩니다. 약 2.7m 깊이에 냉동고 하나가 묻혀 있었어요. 그 냉동고는 노란색 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냉동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켈리의 시신 위에 베로니카의 시신이 있었고요. 전기충격기, 테이프, 칼집이 씌워진 채로 있는 칼, 흙과 건초, 애플워치, 더러워진 신발 한 짝, 오염된 장갑 2개, 하나는 가죽 장갑이었고 하나는 면 장갑이었어요. 이 살인을 하고 처리하기 귀찮은 몇 가지 증거를 이곳에 같이 매장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수사관들이 수색 영장을 통해서 찾고 있는 주요 물품 중 하나는 고양이 모래였는데요. 이 범죄 현장에서 피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고양이 모래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을 텐데 코라와 콜이 그날 16살 딸한테 차를 청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아마 그 차량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범죄 현장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흰색 차량과 트레일러를 봤다고 했는데 그 차가 티파니의 차와 트레일러와 일치했고 티파니의 트레일러는 콜의 친척집에서 나중에 발견됩니다. 2024년 11월 5일 베로니카와 켈리의 살인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이 부검 보고서는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올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11월 중순에 이 부검 보고서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총 14페이지 분량의 부검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검은 오클라호마주 검시관 셀리아콥 박사가 진행했고 이 베로니카의 부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제 의견으로는 그녀의 사망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으며 냉동고 안에 매장되기 전에 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그녀의 시신이 냉동고 안에 놓인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추측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켈리와 베로니카는 공격을 당하고 사망까지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을 거고 두 사람의 사망 방식은 살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켈리는 총 15개의 자상을 입었고
베로니카는 신체에 무려 30개의 자상과 절상이 발견되었는데 머리, 목, 어깨, 몸통, 손, 발, 허벅지 여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무작위로 여러 번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상의 3분의 1 정도가 방어운이었어요. 이 베로니카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머리 윗부분에 둔기로 인한 상처가 크게 있었고 이 목 아래쪽에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 당시에 이 베로니카의 허리에는 느슨하게 밧줄이 감겨 있었는데 이건 아직 왜 감겨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베로니카와 켈리가 묻혀 있었던 그 넓은 목초지는 누구 땅이었을까요? 이 땅의 주인은 제이미 비즐리라는 사람이고 용의자 테드가 이곳에서 소를 풀어놓고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잠시 임대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전에 이 테드는 제이미를 찾아갔어요. 경찰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고, 이 트랙터 자국 때문에 걸릴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테드한테 경찰이 찾아오면 내가 알리바이를 대주겠다고 둘이 약속했다고 해요. 경찰에 체포된 뒤로 원래 공범들끼리는 제가 했다, 이거 내가 안 했다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더 나올 증거가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이 살인사건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콜 톰블리는 코라와 살인 당일 망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에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딸에게 이것을 털어놨다고 해요. 하지만 딸이 경찰에게 모두 다 풀어버렸죠. 가장 늦게 잡힌 폴 그레이스는 뭘 했냐? 베로니카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로니카를 찌르면서 본인의 손도 심각하게 다쳤거든요. 그리고 두 피해자의 시신을 묻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그 냉동고에 본인이 입고 있던 옷과 칼과 전기 충격기를 함께 묻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옷에서 이 폴 그레이스의 DNA와 베로니카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을 때도 폴은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본인의 피도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질문들 때문에 다시 체포가 된 거였습니다. 테드 켈럼은 티파니의 남자친구죠. 이 사람은 살해 전날 소형 로더를 이용해서 구덩이를 미리 팠고 그 땅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이 테드는 질리언 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 매장지로 운반했고요. 전날 미리 파놓은 그 구덩이에 냉동고 안에 시신을 넣고 자신의 옷도 그 매장지에 버렸습니다. 이 매장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옷에서 테드 켈럼의 피와 질리언 켈리의 피가 함께 검출됐어요. 그리고 이 매장지에서 발견된 칼의 일부가 테드 켈럼의 집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티파니 아담스는 공범들이 사용했던 그 대포폰을 구매했고 냉동고에 둘러져 있던 노란 끈도 티파니가 구매한 거였어요. 이 모든 살인의 계획도 티파니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이 용의자들 중에 테드 켈럼을 제외한 4사람은 예비 심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예비 심리는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전 심리 절차인데요. 이 예비 심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비 심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이 모든 범죄자들이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식 재판에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작년 12월 달에 콜 톰블리는 이 예비 심리를 포기하고 검찰과 변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알다시피 변론 협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공범들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인의 형량을 낮추는 거거든요. 하지만 25년도 2월 지난달에 검사 사무실에 확인했을 때 아무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론 협상이 실패했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협상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이 공범인 건 확실하지만 콜의 재판이 올해 5월 7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형량이나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재판을 지켜봐야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드 켈럼은 용의자들 중 유일하게 예비 심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판사는 예비 심리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재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5월 7일 콜 톰블리, 4월 16일 테드와 티파니, 그리고 2월 19일 코라 톰블리와 폴 그레이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모두 텍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코라와 폴의 재판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코라 톰블리는 1급 살인 2건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 일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티파니가 이 베로니카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같이 진행한 거라고 말했어요. 코라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뭔가 조금 적은 것 같죠? 왜냐면 코라가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했거든요. 폴 그라이스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폴은 아마 이 협상이 아니었으면 사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 협상을 통해서 사형은 면하게 됐어요. 폴은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그냥 쇠뇌당한 거라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시켜서 살인을 저지른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베로니카를 칼로 찔렀음은 인정했고 두 시신을 트레일러로 이동할 때 함께 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폴의 정확한 형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사형은 면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의 재판은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 그들이 아무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돼도 가족들의 상처와 이 베로니카와 켈리의 삶을 되돌릴 순 없겠죠. 하지만 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범자들이 티파니와 베로니카의 양육권 분쟁을 담당했던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근데 이 티파니를 제외하면 이 모든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은 관련이 없는데 티파니가 도대체 무슨 존재였길래 이런 모든 범죄를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 랭글러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랭글러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재활센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총 6명의 아이들이 엄마를 잃게 됐어요. 베로니카와 켈리의 가족들은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 지지난주에 정확히는 3월 3일 월요일에 베로니카의 가족들은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로니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 5명을 상대로 민사 공모, 명예훼손, 아동절도 등 13가지 혐의로 총 32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어요. 이 소송에서 가족들은 티파니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이 베로니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냈고 나머지 공범들이 그녀를 도운 거라고 했습니다. 부당 사망 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베로니카의 가족들이 살인 혐의자들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 보상과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피해자들을 아프게 한 만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최대한의 형량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